네, 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이고요. 밤 9시 7분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그저께 정도였나? 그때보다는 훨씬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잠깐 틀었었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껐고 그래도 꽤 선선해진 것 같아요. 밤에는.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코스피 2950 지금 어디에 이제 투자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죠. 코스피 2950 어디에 투자할까? 오늘 약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건 제 소개니까요. 한번 각자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요건 이제 제가 나중에 살펴보세요. 화면 정지시켜가지고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그동안 이렇게 경험을 했던 도시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제 이름의 유래가 된 키웨스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건 유럽에서 제가 다녀온 곳들을 체크를 물론 체크를 안 한 데도 있지만 어지간한 데는 좀 돼 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까지 해가지고 다녀온 곳들 체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놓은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 어디를 방문했었나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오늘 뉴스에서 좀 갖고 온 건데 제가 오늘부터 포맷을 약간씩 이제 좀 바꿔보면서 하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밤 9시에 매일 한 3, 40분을 보셨을 때 그래도 압축된 시간에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채널A 뉴스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G7에서 조기 귀국했다. 그래서 간 데가 이제 캘거리 근처인데 캘거리하고 토론토하고 시차가 한 3시간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지도다 그러면 캘거리가 한 여기쯤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까지 돌아가는 데는 그래도 한 2시간 반? 뭐 3시간? 3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여기서 워싱턴으로 갑자기 G7 회의하다 말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했을 것이다. 다 드러났죠. 오케이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벙커버스터는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에 지급을 근데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기사를 짧게 뽑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지급을 검토하는 건데 왜냐면 이제 미국이 직접 이란에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방송사를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게 그냥 방송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때렸다는 거고 추세 몰린 이란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전쟁 그만하자고 이제 손을 내밀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 거의 뭐 41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2950 탈환의 의미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저께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저께 제가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 안 했어요.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게 41개월 만이다. 3년 6개월 만이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지금 힘이 좋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어저께 지수입니다. 좀 상승하고 마무리했죠. 자, 오늘은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정리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다들 바쁘신데 뭐. 그리고 질문은 중간중간에 그냥 받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입니다. 장중 3000선 돌파를 시도하며 2988.62까지 상승했지만
상승했지 마야.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왜 했냐 방금. 이거 저긴데 그 개그맨이 김경호 성대모사 하는 건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왜 했냐 이 갑자기.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에 매도 압력이 확대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조금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것도 같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950.3 0.12%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다.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저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장난치고 싶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또 있을 거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눈높이와 취향을 맞춰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알바트로스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꾸 장난치고 싶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자꾸 장난치고 싶어.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 코스피 2242억 원 순매수. 코스닥에서도 순매수 전환.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규모 순매도 팔아 제꼈다. 외국인 코스피 매도량이 약 1146억 원. 코스닥도 기관 주도로 순매도했다. 뭐 오른 게 뭐가 있다고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배경 이슈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동 리스크와 미국 모멘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중동에 대한 이제 긴장 완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란이 자꾸 이제 전쟁 그만하자 우리 힘이 없다. 우리 지금 미사일 2,000발 중에 벌써 300발 쐈다. 이러고 있죠. 미국 기술주 강세 덕분에 장 초반 강한 상승이 있었다. 요거 덕분에 이제 국내 증시의 장 초반 강한 상승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왜? 미국 증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술주들이 오르고 그러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또 밤사이 그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탄력을 좀 받고 시작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후 들어서 중동 불안이 재부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동네 이름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네 이름이 특이해요. 캘거리 옆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아까 이름을 미리 봐뒀는데도 기억이 안 나. 몇 번을 봐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챗GPT한테 잠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가끔 물어보다 대답 이상한 거 하면 멍청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챗GPT가 조금 웃겨요. 답을 어떻게 주냐면은 카나나스 키스 진짜 안 외워집니다. 여기는 제가 갔다 온 데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카나나스 키스 여기가 이제 캘거리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바로 왼쪽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빌리지를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어떤 분 올려준 것을 카나나스 키스 빌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그때 묵었던 숙소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숙소보다 조금 더 고급이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가 이제 그 경관이 되게 엄청 예쁜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그래도 잠깐 보여드릴까? 아까 내가 본 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왜 이게 개최됐는지를 이거 다른 분이 올려주신 건데 제가 이거 음성은 끄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딴 사람 거 보여줘도 상관없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이분 클라라의 캐나다 일상 여기 보면은 요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세미티하고 비슷하다 그 느낌 말씀드린 게,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려야지. 딱 요런 느낌이야. 딱 요런 숙소 느낌. 딱 요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요세미티 갔을 때도 그때 묵었던 숙소가 요런 식으로 딱 돼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빌리지. 엘버타주에 있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콘도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일반 사람들이 아예 갈 수가 없는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워낙 외진 곳이지, 우리나라로 비하면 어디라 그럴까, 용평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예쁜 곳이에요, 경관이. 이 드라이버, 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특유의 느낌이 나오고요. 뭐 길가에 막 이렇게 사냥이 나와, 뭐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두 번째로 개최가 됐다 그래, G7 회의가. 이게 21년 만인가 그렇다는데. 근데 여기를 왔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되게 멀어. 이 지도로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꾸 샌다. 오늘 자꾸 옆으로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자, 이 카나나스키스가 여기요. 캘거리 여기죠. 캘거리.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워싱턴이야, 여기가. 워싱턴인데 여기 캘거리까지 왔었다고, 트럼프가. 근데 아무리 이제 미국 그 에어포스 1이라 그래도 마하 2로 날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비행을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보통 미국 LA에서 뉴욕까지 보통 비행기 타면 그래도 한 4시간은 잡거든요. 그럼 워싱턴에서 여기까지는 한 3시간 반은 잡아야 될걸? 여기까지 왔다가 트럼프가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워싱턴 DC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동 불안이 재부각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때리는데 트럼프가 조금 이렇게 지켜보려고 돌아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G7 회의할 동안에 지켜볼 수 없고 뭐 이러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약간 다시 급냉이 되나 했는데도 코스피는 2950선에서 마감했다. 주요 업종 대표 종목 동향. 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 1.57% 상승. 하이닉스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죠. 하이닉스 가격 한번 볼까요? 얼마인가. 하이닉스가 24만 9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조금 올랐고요. 기아차 조금 올랐고, 금속, 전기전자, 하나오션 7.85 상승. 전기전자, 전기가스, 전기전자 주들이 조금 소폭 상승했다. 근데 그걸 요 하나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늘 칸이 없어가지고. 약세 업종 및 종목은 조선해운 HMM 5.35%포인트 하락, HD현대중공업 2.7% 하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65% 하락, KB금융 뭐 조금 빠졌고, 신한주주 조금 빠졌고, 삼성바이오 조금 빠졌고, 삼성바이오 로직스죠. 잠깐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서 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과 외부 환경이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62.7원이에요. 1360원 선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참 이게 원래대로 얘기하면 워낙 약세인데, 워낙 1480원까지 갔다고 이랬기 때문에 워낙 강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유가는 중도 우려 완화로 약간 다소 진정세는 있다. 제 기억으로 69.99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난번 유가가.
자, 원달러 이제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2003년도 요게 초반이거든요. 초반에 그때 얼마였냐면 1220원대였는데 요때부터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가 이제 딱 요 제가 그 추세선에 딱 닿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러프하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세 번째 정도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를 딛고 올라가야지 이 흐름하고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 파란색 선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간 영향도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게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바대로 수출을 조금만 해도 들어오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전략을 갖고 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수입할 땐 우리가 비싸게 갖고 와서 불편한 면도 있지만 수출을 할 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계속 고환율을 가져갔던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환율은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건데 환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점 1487원이 24년 죄송합니다. 작년 24년 12월 27일 거의 연말에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365원이니까 122원 하락했죠. 자, 그러면 자, 요것만 놓고 봐도 있잖아요. 만약에 요때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요 환율이 하락한 것만큼도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계속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도 환율도 있었어요. 이 떨어지는 것만큼 이상을 수익을 내야지 똔똔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자리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사실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무슨 뭐 경제 방송이든 이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설명은 외국인 입장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당시로 치면 1487만 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 만 달러 가지고. 근데 투자한 종목의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도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만 달러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게 환율이 이렇게 무섭다고. 근데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선 이득이 되는 기라. 그래서 8.9%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외국 사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이해하실 때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릴 때는 1487원에 외국인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1365원으로 갚는 거기 때문에 122원만큼 이득이겠구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지. 응? 우리 입장에서는 왜 손해냐? 우리 입장에선 빌린 게 아니고 이러면 또 헷갈리실래나? 우리 입장에서는 1487원에 사서 그냥 내가 판 거야. 그러니까 손해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사서 팔았다로 생각하면 되고 외국인 관점에서는 1400
원화를 빌려서 1365원에 되갚 받다. 이럴 때 외국인은 122원만큼 8.2%만큼 자, 다시 읽어볼게요. 외국인 관점에서는 1487원의 원화를 빌려서 1365원에 대갚았다. 이럴 때 외국인은 122원만큼 8.2%포인트만큼 이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환율은요,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환율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이제 MBA를 갔다 왔잖아요. 그 MBA 가서 이제 재무에 대한 거, 파이낸스 이런 거 공부를 막 하면서 그때 환율에 대한 거를 공부를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딥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환율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자, 따라서 현재 고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우리 입장에서 고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만약에 환율이 더 낮아지기 전에 투자할수록 이익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65원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했고 매수할 미국 기관들이 꽤 있을 거다. 환전 수수료들이 없다고 가정한 일단 계산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 가격이 제가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주식 가격이 동일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코스피만 23%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팔면 23%에다가 8.9%를 또 먹잖아. 먹고 또 먹고 따따블로 먹는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6개월 전 작년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한테 꽃놀이 패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 안 나세요? 외국인들에게는 꽃놀이 패라고 제가 한 8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외국 가서 외국인들 만났을 때도 얘기 많이 해줬어요.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도 뭐 이렇게 뭐 우버 타고 이제 한 30분 이렇게 1시간 가다 보면 이야기 좀 하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내가 우버 기사들한테도 한국 주식 사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캐나다 갔다 온 지 20일 됐잖아. 그 사람들이 코스피 주식 샀으면 대박이지. 대박이죠. 다만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근데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모범을 사라고 내가 종목도 얘기해줬어. 종목도. 그놈들은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우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모네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저보고 밥 먹자는 거야. 자기가 밥 산다고. 근데 걔네들이 밥 산다는 건 사실 맥도날드 가자는 거야. 그 시간에 문 연 데가 없으니까 밤 한 10시쯤 됐거든요. 제 야구 보고 들어오는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투자 이야기 듣고 싶다고.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제 거 인스타그램 뭐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뭐 좀 팔로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진 같이 찍자 그랬는데 제가 사진은 같이 안 찍었어요. 요청 받았으나 제가 거절했다. 좀 젊은 친구였는데 엄청 귀담아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식하고 암호화폐 종목도 좀 찝어줬는데 하여튼 제 잘난 체 이제 그만하고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환율 차트는 한번 라이브로 좀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런 거 할 때 왜 조심스럽게 하냐면 제가 그 추천하는 종목 같은 게 한꺼번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보여드리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뭐 보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보여주지 뭘 안 보여주고 자꾸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비즈니스인데 막 마음이야 저도 공짜로 막 다 보여드리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 이게 환율이 보면요 계속 고환율로 오기는 왔어 이게. 그리고 사실은 선을 하나 더 거도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이 선은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쭉 지금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 예전에 어떻게 됐나 볼까.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때 있었지. 이때가 그 유명한 언제입니까? 리만 브라더스 그때 사태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이때는 와 미친듯이 올라갔다. 이때는 1,000원에서 갑자기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600원까지 올랐어. 1,600원. 이거는 근데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요때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력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빨리 지나가서 좀 눈이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 감안할 때 이 원화의 가치가 너무 지금 낮다는 거야. 너무 낮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 수준은 진짜 1,200원에서 한 1,100원대 정도거든. 한 요 정도. 그래서 자꾸 미국이 의심한다 그러잖아요. 뭘 의심해요? 한국 니네들 경제 수준을 봤을 때는 지금 딱 원화 가치가 이 정도에 올 게 아닌데 자꾸 수출하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희말이 없이 이렇게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외화 무슨 어 무슨 국이라고 이렇게 지정국 그래가지고 관찰 지정국인가 해가지고 뭐 원달러 환율 니네들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에서 지켜본다고 자꾸 얹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교했을 때 너무 높아. 지금 요거랑 요거 중간값 정도만 쳐도 한 1,200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달러가 다시 강세를 막 보이긴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고 이쯤에서 이제 한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요 파란색 라인은 금김에 다시 좀 연장해 놔야 되겠다. 대충. 요거보다는 좀 더 내려올 것 같아 저는. 뚫고 좀 이제 내려올 것 같아 추세를. 그게 이제 퀘스트의 의견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환율이 내가 먹고 사는 거랑 뭐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아니, 관련은 물론 당연히 많이 있죠.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환율을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서학개미한다고 좀 좀 이런 표현 좀 싫어하니까 참자. 잘 모르시면서 서학개미한다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환율에 대해서 모르면서 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좀 환율 같은 거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 그렇게 흉 볼 거야 아마.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속마음인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나도 욕하지 솔직히 환율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나 뭐 엔비디아 투자할 거야 뭐 테슬라 투자할 거야 이러면은 그냥 웃음만 나오지 솔직히. 네 지금 뭐라 했노? 다시 한 번 말해봐라. 엔비디아 뭐 테슬라 투자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겠지. 자, 그 얘기 했고 자 오늘의 뉴스 요건 조금 같이 보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뉴스 읽어드리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는 걸로 하되 보통 이런 기사들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기획 기사 비슷하게 나. 코스피 3,000 이대로면 4,000피 간다.
30년 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전문가 6인 대담 이래 갖고 막 나와요. 저는 이분들 얘기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 나 안 봐. 왜? 제가 왜 안 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6명? 아이고 참. 관심도 없어 나는. 왜? 이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데 뭘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왜 참고를 해? 여러분들이 웃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뭐 저 사람 무시를 해. 당연히 나는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저 사람들은 실물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흐름이 있다고. 모두 제가 이거 예전부터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 모두 가상자산, 참 가상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암호화폐 ETF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운용사 5곳의 ETF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만큼 이 표현도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기자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써야 되는데 운용사 5곳의 ETF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가 뭘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는 거야. 그 운영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물 종목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투자 전체 중에서 ETF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는 얘긴지 그거는 이것만 갖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여기 삼성, 한투, KB, 신한, 한화 이 5군데에서 운영하는 ETF의 상품이 전체 증권사에서 발매한 ETF 시장 점유율의 60%를 넘는다는 그 말인 것 같아.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기보다 이 사람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거야. 이걸 이렇게 써야지. 운용사 5곳의 ETF가 전체 ETF 상품에 그렇게 안 써도 뭐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치자. 오케이 알았어. 그 가상자산 ETF가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얘네들은 가상자산 ETF든 뭐 암호화폐 ETF든 그게 좋고 나쁘고에는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사들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좀 우습게 보는 거야. 좀 얕보는 거야. 왜 얕봐? 얘네들은 돈만 되면 다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ETF를 살 것 같으면 만드는 거고 안 살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냐면 증권사에서 ETF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안전한 자산인 투자 상품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권유를 많이 했는데 ETF도 상장 폐지되듯이 없어지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증권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나 갑자기 열받네. 증권사들이 ETF 팔아 먹을 때 엄청 안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팔아 먹고 나 몰라라 했지. 그래서 내가 이런 투자사들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야. 자, 근데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남본부장? 뭐 남본부장이 있대.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면 연금 계좌를 통해 쉽게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 그래갖고 이 새끼들아 니네들은 옛날에 그렇게 펀드를 ETF 같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있어. 보험상품하고 팔아먹는 거. 변동성 상품 이런 거. 그거 노인네들한테 할배들한테 그렇게 팔아쳐먹어가지고 할매들 돈을 그렇게 많이 공중에 날렸냐 이 씨방새들아. 나쁜 새끼들. 갑자기 열이 받네. 에휴 새끼들 아주. 이건 이제 그냥 얘네들이 좋게 얘기하는 거고 이 말도 맞긴 맞는데 지금 이제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법안도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매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샀던 걸 매도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지고 ETF 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암호화폐 관련된 거를 꼭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늦었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자하는 게 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암호화폐 가격도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뭐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눈치껏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나 진짜.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그 어저께 설명드렸던 영상도 좀 보시고 제 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거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니까 제발 들어가서 좀 보시고 3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어요.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구독도 해주시고 세계 견문록 구독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에 끝낼게요. 제가 오늘 핵심이 어디에 투자할까지 오늘 얘기가 많이 샜구나. 핵심을 얘기 안 하고 끝낼 뻔했네. 이거 제가 하반기 그거 한번 다뤄드리기로 했는데 내일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메모를 진짜 잘 해놓을게요. 자, 하반기 어디 투자할까?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나는 서학개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어저께도 조금 드렸었는데 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코스피 맑음 뭐 이렇게 막 설명한 게 있거든. 그건 어저께 보시고 일단은 이제 코스피나 이제 국내 주식에 어느 정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학개미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실력이 안 되면 하지 마라. 이거는 실력이 안 되면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인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 하반기 맑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크리스 킴님 중동 전쟁으로 비트코인이 급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쟁까지 안 갑니다.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게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중동 전쟁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이 다 지금 망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은 좀 그리고 또 시아파 순위파 이게 있잖아요. 이란은 이제 또 헷갈리네. 이란은 시아파지 시아파. 근데 이란을 제외하고는 다 순위파야. 그것도 영향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란이 만약에 순위파 같으면 야 이란을 다 도와주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란은 지금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 나서 전쟁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발발해도 며칠 안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전쟁이 만약에 막 본격화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크리스 킴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 말투가 이제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사적 사례에서 이제 유추해서 미래를 보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이 내려갈 수도 물론 있지만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더 많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나 이런 걸로만 그 나라의 외부와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게 또 화면이 이렇게 잘렸냐? 아 잠시만요. 얘가 이거 화면을 이걸 바꾸면 이렇게 잘리더라고. 화면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크립스킴님 질문 마무리 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한 얘기를 의외로 많이 못 드렸는데 그거는 내일 좀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저께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갖고 싶으시면 요 책을 진짜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 진짜 기본서예요. 기본서. 이건 꼭 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그리고 이 책을 쓸 때는 10년 뒤에 읽어도 문제가 없게끔 써놓은 책이에요. 진짜 기본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얄팍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책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그리고 매일 제가 원래는 아침 7시에 업데이트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밤 7시에 그날 그 국내 증시가 끝난 거를 밤 7시에는 제가 항상 업로드 하려고 또 하고 있으니까 매일 보시면은 매일 읽으시다 보면 실력이 일치월장해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9시에 시작하면은 좀 기다리고 보였다가 이제 5분, 10분에 시작하고 50분에 끝내면 실제 내용은 한 40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시간 수업하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 느낌으로 제가 길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저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막 참는 거예요. 이게 길어질까 봐. 근데 오늘은 주제를 좀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얘기를 조금 많이 못했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요거 좀 줄이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두 갈씩으로 주제부터 들어가는 쪽으로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결국 가장 큰 관심은 이거잖아. 앞으로 오늘 시점 이후에 어디 투자하면 제일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내일은 제가 메모해놨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할게요. 코스피 2950 어디에 투자할까는 사실은 저는 전체 공개 방송에서는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광고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큐리스트 투자 인사이트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큐리스트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